안녕하세요. 제3회 미래교육 오산국제포럼 주제 발표 채널2 사회를 맡은 오산교육재단 신미나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모두 입장하신 것 같아서 지금 채널2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한국마을교육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주대학교 양병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모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오전에 심성모 교수님께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왜 시대적으로 대두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마을 교육 공동체는 굉장히 독특한 진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왔고 또 새로운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은 원래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세워진 거죠. 지역에서 학교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학교와 지역의 연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학교만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어려워졌다. 이런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교육부의 정책에서도 사실은 학교에게 어떤 정책 사업을 제공할 때 지역과 함께 그리고 지역의 지자체와 함께 이런 조건을 계속 달아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방과후가 그렇고 또 자유학기제, 뭐 최근에 고교학점제도 지역에서 혹은 지역의 대학과 함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혁신교육 지구라는 사업이 몇 년 전부터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10년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의 행정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자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이 개발됐죠. 그 혁신교육지구라고 하고 그 혁신교육지구 안에 핵심 개념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그런 키워드들이 만들어집니다. 어쨌든 학교와 지역은 학교의 문호를 연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학계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계 흐름이 좀 역전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학교에게 지역을 위해서 학교 문을 열어달라라는 그런 방향이었다면 지금은 학교를 위해서 지역과 협동해달라라는 방향으로 좀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자산입니다. 지역이 만들어 낸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지역의 학교는 100년 된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새로 만드는 학교들이고 그것은 지역의 주민의 손으로 만들어진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 유지가 땅을 내고 또 아버지들이 흙벽돌을 져가지고 학교 조그만 학교를 만들어서 나라에다 요청한 것은 뭐죠? 네,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기성회를 만들고 육성회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학교는 지역 주민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서 키워주세요 라는 그런 에너지가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점차 국가의 손에 의해서 관리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경쟁적인 학력주의가 확산되면서 학교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학교는 가르쳐서 좋은 대학을 보내는 입신양명시키는 그런 교육 사다리의 기능만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학교 그리고 학생들의 생활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불편해지고 불행해지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학교와 지역의 단절 혹은 분단 이런 개념이 그 안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계속 마이크가 소리를 내고 있네요. 이런 학교와 지역의 분단의 문제는 꽤 오래된 시기를 거쳐오면서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와 지역을 연결시키자는 그런 운동, 정책,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근대 학교가 자리 잡은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도 학교 지역의 연계가 충분히 안 되는 문제를 정책적으로 고쳐보려고 했고 그거에 이제 이름이 지역사회 학교, 상투학교, 학교 개발 이런 새로운 학교와 지역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뭐 학교 평생교육, 학교 사회교육 이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 이런 쪽으로 되게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근데 명칭은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지역사회교육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우리도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넘어가죠. 이렇게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사업으로 전개할 때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을 위해서 학교가 문호를 여는 것. 그걸 스쿨 서비스라고 합니다. 학교는 지역의 자산이잖아요. 학교만큼 지역에 좋은 교육적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은 없단 말이죠.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또 배우기에 적당한 교육적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 갖춰져 있으니까 주민에게도 학교는 개방돼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스쿨 서비스라고. 마이크를 바꾸자고요? 네. 네, 그걸 스쿨 서비스라고 한다면 또 한쪽에서는 커뮤니티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학교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 지역 주민들의 활동, 또 지역 주민들의 관여, 또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모아서 기부를 하고 그런 여러 형태의 커뮤니티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축이 어떻게 잘 밸런스를 맞추면 사실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는 진전됐을 거예요. 근데 이 밸런스가 잘 안 맞았어요. 학교는 담을 치고 학교는 학생들의 것이라는 그런 의식이 강했고 또 학교 바깥으로 나가도 학생들에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학생들에게는 교과서 같은 겁니다. 국정교과서를 받아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면 시켰어요. 근데 사실 아이들은 지역에서 살고 있고 학교로 들어오면 그 맥락, 지역사회의 생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데 선생님은 책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활, 삶과 사실 지식이 분리되어서 진행되는 그런 구조를 오랫동안 갖고 왔습니다. 이제 이 스쿨 서비스 그리고 학교 개방 그리고 직세 기반의 문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려고 혁신교육이나 동아교육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역과 유리되어 있던 학교가 함께 하는 학교, 또 다양한 그런 시점이 있는 거죠. 학교와 지역은 너무 오랫동안 단절되어서 마치 고독한 섬이 된 것 같이 표현되기 쉽습니다. 아까 오전에 그동안에 하셨던 신동부교수님도 지역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학교 교육사회의 서비스가 계속 서로 교류하게 다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실천을 갖고 있는데, 한국적 맥락 인내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학교가 담을 쓰고 학교가 조금 우위에 있는 학교 개방의 학교 서비스에 대한 얘기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나왔었어요. 근데 아주 최근에 한 10년쯤 됐다고 해요. 백좀 해주실래요? 네, 10년쯤 전부터 학교가 지역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시선이 교실에 교과서에 있다가 지역의 주민들에게 또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이 학교로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관점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을 이제 혁신교육 지구라는 정책 사업이 주도하고 있다. 특히 예산을 가지고 주도하고 있다. 그 정책은 지자체 예산을 학교를 위해서, 교육청을 위해서 쓰자. 이런 그 출발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학교와 지역의 관계에서 예산의 흐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러 가지 교육 자원, 오산 같은 경우는 수영장, 아니면 상수도 사업소 이런데 주민 강사들이 있고, 학교가 더 요청하면 차를 대전해줘요. 거기 와서 시민 주민 강사가 있는 마을 강사로 놀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유창하게 그 아이들의 생활 공간, 살고 있는 도시에서 어떤 특정한 공간에 갖고 있는 교육적인 그런 맥락과 의미들을 설명해주고, 선생님에게 뒤에서 학교 교사들은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오산에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올렸는데, 이거는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전국의 지방지에서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것을 언급했던 기사들을 한 건데, 여기서 기하급수로 이게 2017년 검찰에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서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말이 사업으로 언급되기 시작하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전국적으로 충남도, 세종, 경기도, 서초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그 전국적인 그런 유행 속에 지금 분위기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죠. 우산이 이제 이런 분위기를 다 함께 모아서 전국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스도 설치하고 그리고 현장 활동가들 그리고 공무원들 교사들 모아서 새로운 방향을 잡아보자라는 내용을 어떠실 거죠? 이런 부모와 함께 아까 넘어가면 참 좋겠는데 잘 안 돼요. 네. 이 부모과 함께 그 성질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주목할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쪽으로 저는 바뀌고 있다고 보입니다.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선생님들께서는 지역의 주민활동가들이 학교로 들어오네. 또 활동가들께서는 학교하고 어떻게 만나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런 그냥 프로그램들이 더 늘어나는 현상, 또 학교로 마을 강사들이 들어와서 교사하고 협업하는 그런 단계, 이런 게 그냥 계속 팽창되는 것만으로 마을 공동체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팽창되고 있는데 양질 전환의 때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몇 번의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강조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을 공동체의 시작은 지역의 자원을 학교를 위해서 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주민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그런 거 잘하는 장가와 강사해서 우리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해주세요. 이런 자원 동원령을 내린 거죠. 학교 반 마을 공동체였는데요. 이렇게 하고 늘죠. 계속 분량이에요. 계속 학교의 지역의 자원들이 활용되고 늘어나고 그러면서 학교는 마을 주민에게 교육을 맡겨요. 학교는 행정을 해요. 그 뒷받아차려고 강사를 해야 되죠. 공간 마련해야 되죠. 사실은 조금 관행적 방식을 그대로 쓰면서 마을 주민들을 받으니까 학교 안에서 지역 주민들의 교육을 행정적으로만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교육이 학교의 주지적 지식 교육이 있고 사실 학교 바깥에서의 교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경험적인 그리고 관계 중심의 활동입니다. 그거는 학교 바깥에 그냥 존재하게 놔둬야 되고 그리고 교사들이 그걸 연결만 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학교에다가 교육청이 혹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쭉 학교로 돈을 내리고 학교 분배하는 구조를 하고 지역 주민을 강사로 오게 해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그런 방과후 방식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를 그냥 수업의 일환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교육의 주체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교사도 자기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 플러스 행정사무를 맡게 돼서 학교도 불편해지는 이런 맥락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뒤로 빼더라고 있는데 앞으로 가. 행정 부담이 계속 높아지는 모순이 학교에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주려고 했는데 학교는 행정 부담을 받게 되는 그런 모순. 이 모순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거부하기도 하고 아니면 시은처럼 저런 모순을 바꾸려면 학교 바깥에다가 무엇인가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겠다. 아니면 학교 밖에 있는 교육 구조를 새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근데 계속 중앙부처는 사고 줄 때마다 되게 여러 다양한 부서 아니면 다양한 활동하고 교육 활동을 연결시키는 네트워크론의 관점에서 이 마을 공동체를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앙은 계속 뭘 내릴 때마다 연결해서 해라. 지역의 자원은 다양하잖아. 말하기 되게 쉬운 겁니다. 근데 지역에서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 경로가 안 만들어내는 상태예요. 네트워크로는 틀리지 않지만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그 네트워크의 주체가 누군가라는 거에서 네트워크를 계속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가진자가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주민들과 학교와의 관계가 굉장히 종속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고 처음에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런 부모들의 헌신, 지역 주민들의 봉사적 그런 관점들 이런 것들이 다 희석돼 버리고 사라지고 계속 열정페이만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실제로 그 핵심 관계잖아요. 교사와 주민과의 관계, 학부모와 또 교육청의 혹은 자체 행정가와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좋게 만들어지지 않는. 그래서 갈등의 구조가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을 더 열심히 했던 지역일수록 그런 모순이 계속 누적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은 주체로서 주민, 주체로서 마을을 인정하고 대등하게 관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없이 계속 학교 주도로 학교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준비 안 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새롭게 준비되는 요즘 마을 자치회나 또 순천에 정담회 같은 교육의 의제를 주민이 함께 주민과 교사와 시의원과 이런 사람들이 함께 논의하시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게 교육 자치론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교육 가버넌스라고 어렵게 말하는데 그것은 교육에 관여되는 사람들이 직접 교육의 의사결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학교의 교육의 의사결정에 교사가 직접 참여해야 하는 것처럼 마을 교육, 지역 교육에 대한 구상을 교육장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정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여러 주체들이 같이 지역적 합의를 해가는 것 이게 이제 지금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우리나라 그 실천의 지역에서의 변화의 지점에 딱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교육 가버넌스
그래서 교육감이 교육의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교육 자체가 필요하다고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시흥에서, 순천에서, 오산에서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세 도시를 좀 비교해보고 싶어요. 그래도 교육도시라고 전국에 지금 이름을 걸고 있는 도시들이 이 세 가지가, 세 도시가 제일 앞에 서 있는데, 사실은 오산은 얘는 교육도시 아니었어요. 지금 들어올 때부터 계속 교육도시 오산, AI 교육도시 오산, 김 선생님께서 그거 보고서 굉장히 이게 설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자뻑이죠. 누가 오산을 교육도시라고 불렀어요. 오산은 교육 때문에 떠나던 도시예요. 다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 애들 거기 가면 고등학교 잘 갔다, 대학도 잘 갔는데 이랬었던 거죠. 시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흥은 16년 전에 시장이 명문고 만들겠다고 교육개발원의 연구자들이랑 저도 그때 같이 참여했는데 명문고등학교 유치 회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명문고등학교 하나 만든다고 이 교육에 서울 의존 구조가 바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가 먼저 돼야 되고, 그래서 엄마들이 교육에 대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엄마를 교육시키는 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교육이 먼저라고 얘기했고, 그 뒤에 시장님들이 참선한 시장님이 계시는데 그 시장님이 그거에 굉장히 공감하고 평생교육 먼저 했어요. 주민들을 성장시키는 게 더 먼저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될 거다. 그러면서 쉬운 막 개발도시잖아요. 중간에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고 1km 안 넣으면 얼마가 줄어들까? 120억이 든답니다. 아스팔트 1km를 내는데 내가 1년에 1km씩 안 넣겠다. 그걸 다 교육 경비로 쓰고. 그분이 12년 동안 그렇게 매해마다 120억을 추가로 교육 경비에 덮쳐갖고 교육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렇게 지자체에 투자가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돌파가 할까요? 물적 토대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생각을 바꾼 거예요. 우리 애들이 좋은 고등학교 쫓아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뿌리 내릴 수 있게, 그리고 부모들과 같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떠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아마 시흥은 그 옆에 안양에 있는 고등학교, 광명에 있는 고등학교 이런 데를 이제 성적이 좋은 애들은 별로 다 빠져나가요. 근데 그게 줄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흥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안정화되는 이런 상태가 되면서 공무원도 좀 자신감이 생기고 또 지역의 주민들도 거기에서 우리들의 역할이 뭐지? 이런 걸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육 자치의 꿈이랄까요? 그런 욕구들이 생깁니다. 순천은 또 순천 뒤에 얘기하겠지만 순천은 원래 교육도시였는데 그 원래 교육도시들이 새로운 교육도시를 제안하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사실 마하교육 공동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서두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마하교육 공동체의 과제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봅시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그냥 자원을 동원하는 시기에 그런 마하교육 공동체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다. 양쪽으로 팽창하는 것만 갖고도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십니다. 핵심은 주민들이 교육적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된다. 지금은 교육은 교육부가 교육청이 결정해서 학교에 시작하고 학교에서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를 포함해서 지역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의 결합인데, 그리고 지역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또 어떤 자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학교와 결합해서 우리 지역만의 고유한 교육을 만들어내까 이런 고민을 하시고 계세요. 저는 그것을 교육 기획이라고 말하고 싶고, 거기에서 주민의 참여를 주민의 통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교육은 그동안 국가 통제, 또 교육과정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학교의 운영 체계를 다 국가가 그 방과후는 어떻게 해라, 뭐는 어떻게 해라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기획하는 건 현장 혹은 지역과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단점, 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아요. 그냥 통상의 방과후에 학생들이 교육적 경험이 필요하겠다. 방과후 사업들이 쭉 내는 거예요. 방과후 센터나 방과후 코디네이터나 학교마다 합당해줘.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일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 정규교육과정 외에 심지어 전 정규교육과정도 이제 관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학부모를 포함해서 또 교사를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새로운 기획, 공동의 기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몇 가지 과제들이 나타나는데요.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말할 때 그 마을의 범위, 지역의 범위를 혼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지역의 범위를 두 차원에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우선 행정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 재정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거기에 주민의 참여가 일어나는가, 이게 하나고, 또 더 미미하게 생활권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적 의사결정과 논의구조가 존재하는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또 집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그 아이들의 생활의 리듬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은 생활 리듬이 어떻게 되냐면 집,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이런 뺑뺑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전혀 우리 지역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리듬 만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독립된 그런 뺑뺑이, 어떻게 지역마다 다양한 리듬을 고유한 리듬을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에 지역의 고민은 소위 말하는 마을입니다. 저는 그것을 학구 개념으로 이용하고 싶다. 우리나라 학구를 옛날에 뺑뺑이 돌릴 때 학교 배정되는 그 범위만 하면 학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서구나 일본마저도 그래요. 학교라는 개념이 주민자치의 굉장히 기본적인 단위로 학교를 같이 다니는 게 교육자치뿐만 아니고 주민자치 기본 단위로 이해했었습니다. 스쿨 디스트릭트라고 했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행정적으로만 이해했었습니다. 근데 보면 이 아동과 청소년
이 관계가 형성되는 곳으로서 우리 동네의 교육적 의사결정 그리고 학생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어떠한 관계와 리듬을 만들어줄 것인가,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인가, 아주 기본적인 욕구는 여기서 충족돼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적 책임과 결정 권한을 지역사회가 가진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하고 학부모가 인식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하고 만나요. 그럼 학교는 뭐 주세요. 뭐 당신들이 정보성 있는 거면 와서 뭐 방과 후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뭐를 줘야 되는지 또 우리는 뭘 갖고 있는지 이런 협상의 기본적인 단위 구조가 명확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학교 혹은 막연하게 마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의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다. 보통은 뭐 생태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뭐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되고, 문화예술 뭐 시켜야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다 중요하지만 지금 마리오 공동체를 논할 때는 그거는 지역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 파트너가 책임질 일이에요. 그걸 전체를 싸고 있는 우리 지역의 논의구조 그리고 자원이 모였다 나갔다 하는 그 플랫폼 구조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마리오 공동체를 프로그램으로 우리는 계속 인식해왔어요. 그래서 주민이 하면 그냥 마리오 공동체야, 마을 강사야, 마을 학교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표현이에요. 주민이 의사결정해야지 그게 마을 교육이에요. 주민이 교사하고 학교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논의구조를 만들어서 우리는 겨울방학 때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어요 라고 논의 테이블에서 얘기하고 교장선생님이 받거나 아니 못 받으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이런 플랫폼 구조가 마을교육 공동체죠. 지금은 너무 그냥 추가적인 강조야. 공적인 혹은 지역 사회화된 학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관점대로 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정책 단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학부를 소원해야 됩니다. 학부. 지금은 다 오산시가 마을 공동체의 마을 가치를 육성하려고 파트너를 많이 만들려고. 근데 학부도 아니고 대체로 문면 동하고 좀 연결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학교가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2개. 이게 조금 건강한 상태에 지금 남아있는 학교는 이 정도입니다. 물론 조금 더 큰 대도시에서는 뭐 고등학교도 하나 있고 중학교 2개, 뭐 초등학교 3개 뭐 이렇게 된 구조도 있죠. 근데 아주 열악한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하나만 남아있는 곳도 있고요.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그 학부의 단위로 기본 구상을 해가야지 교육의 문제가 풀리는 거죠. 농촌학교의 과소화도 문제가 풀리게 되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다른 데로 유출되는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주민들을, 학부모들이 이게 우리 중학교를 폐교시키는 그런 구조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런 논의 테이블에서 얘기하고 그 관점에서 프로그램이 뭘 만들어야지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 그냥 바로 프로그램 얘기만 하고 가요. 그리고 어떤 주민 강사께서 들어오셔서 이 프로그램 하시겠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전문성이 있니 없니 그런 것만 따지고 있지 이 프로그램을 해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생활
만들어지는 것, 또 우리 학교가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것, 이런 거는 논의할 수준이 아니다. 근데 계속 지금 전국적으로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도시들을 보면 그런 논의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논의는 더 아래에서 해야겠다. 그래서 학구 개념으로 하고 다시 그게 도시 단위로 올라와서 논의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앞에서 이제 플랫폼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아니고 플랫폼을 논의하는 구조로서의 센터, 그걸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시흥같이 이제 공적 센터들이, 거기는 이제 학습관이, 평생학습관이 지구마다 있어요. 세 개가 도시별로, 그러니까 도시에 그 동 몇 개가 합쳐진 그 지구별로 하나씩 있는데, 거기 같은 데가 이제 이건 그러니까 중간 지원 조직이 아닌 관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구조. 그래서 늘 중간 지원 조직은 민간에게라는 게 등식화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는 공공으로도 갈 수 있고 민간으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놓고 해야지 지역에 맞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괴산 같은 곳은 교육지원청이 민간에게 위탁을 줬어요. 이것도 굉장히 새로운, 교육지원청은 위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위탁이라고 해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괴산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 이렇게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과 그 상황의 맥락에 맞게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보여지고요. 중간 지원 조직이 되게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이 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거 제가 전국의 혁신교육지구, 또 교육부에서 요즘 혁신교육지구를 좀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미래형 교육자치지구 사업, 이렇게 전국의 226개 지자체 중에서 190개가 혁신교육지구예요. 그러니까 5분의 4 정도, 꽤 많은 곳이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에 협력을 하겠다. 그걸로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교육부가 또 추가적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 혁신교육지구 190개 중에서 좀 선도 모델을 만드는 걸로 33개를 지정해갖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 교육자치지구 사업은 지금 우리가 논의했던 그 진화된 모델들 있잖아요. 그런 모델들을 다 샘플로 좀 돌려보세요라고 제안을 했고, 이 세 도시는 그 안에 있는 도시들이고, 가장 전형적으로 센터랄지 중간 지원 조직이랄지 논의 구조랄지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골랐고요. 그 세 개 도시, 제가 이 코드를 밟으면 넘어가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시흥, 순천, 오산, 그 중에 전통적인 교육도시는 순천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인 교육도시는 옛날에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로 막 몰려와서 거기서 이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에 보내는 그 입시 사다리 중간의 역할을 했던 걸 교육도시라고 합니다. 공주, 순천, 청주, 대부분 보면은 사범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명문 고등학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산업이 발달 안 됐던 도시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세 도시 중에서는 순천이 그런 특징, 전라남도의 동부권의 수재들은 다 이제 이쪽으로 모이는, 순천고등학교, 순천여고에서 서울로 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학교가
139개 정도 있는 평생학습 도시고요. 이 나머지 두 도시들은 교육 때문에 떠나던 도시들입니다. 이 세 도시의 공통점은 다 평생학습 도시를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의 교육에 관심 갖고 있는 그런 구조고요. 또 조금 젊은 도시예요. 아니면 순천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청년들이 몰려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교육 혹은 돌봄의 문제에서 젊은 층들, 그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귀촌이 늘고 있는 인구학자 서울대 교수가 순천의 인구 통계를 보고서 여기는 다른 그 전형적인 농도, 전남 같은 농도잖아요. 농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소화, 인구가 유출되는 인구 절벽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패턴의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는 그런 구조. 특히 젊은 인구의 유입이 아주 특징적이라고 이렇게 분석했다고 해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슬로건을 좀 봤어요. 시흥은 대한민국 교육자치 1번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자치는 교육감 자치예요. 그 광역자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시흥 같은 도시가 우리가 교육자치 1번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땡뚱맞은 얘기죠. 그런데 가보면 그분들의 노력은 진짜 맨 앞에 선두에 서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 순천, 교육이 분모가 되는 도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심성보 교수님도 그 3E 그 교육 경제와 환경과 교육 그세 E 그 3E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다고 하셨죠? 그것이 서로 관계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이 기본이 되고 그래서 경제가 발전한다. 교육 때문에 환경이 보존된다. 이런 교육이 기본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슬로건. 오산은 지역과 함께하는 온 마을이 학교다. 라는 슬로건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협력 형태를 보니까 시흥은 관관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대부분의 도시들이 고민을 앓고 있는 거예요. 지자체하고, 그러니까 시군하고 교육지원청은 협력이 굉장히 어려운 법적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이런 협력을 했고 그것을 중간 센터로 관에서 직경하는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순천은 민관 협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이 와 계시거든요. 대부분 풀뿌리 교육자치협력센터에서 일하고 계신 민간 전문 활동가들이 와 계시는 거죠. 이 민간 협치의 구조. 오산은 공공위탁을 하고 있어요. 교육재단을 만들었고 교육재단은 전국에 몇 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오산처럼 굉장히 전면적으로 재단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학재단의 이름을 바꾼, 장학회 이름을 바꾼 정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5분 남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요. 교육 민회라고 뭐 저도 표현하고 있고 시흥 같은 데나 또 순천 같은 데서는 조례에도 넣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주민들이 교육 활동을 얼마나 더 많이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교육적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그냥 관에서 하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참여, 거기에 그 활동에 동원되면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이제 우리 순천, 우리 지역의 교육의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결정한다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 그런 면에서 시단위에서 정담회라고 한 150명 정도 되는 분이 단톡방으로 연결돼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모여서 얘기하는 건 정해져 있어요. 교육적 의제예요. 그리고 그 매달 논의하는 건 누구나 제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제안자가 30분 좀 안 되는 정도의 PT를 해요. 어떤 교육에 문제가 있고 해법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공론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교사가 얘기하기도 하고 시의원도 학생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간 날은 주제가 뭐였냐면 어, 원어민 교사들을 계속 채용할 것입니다. 꽤 큰 돈이 거기에 가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행정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평생교육과장이 제안했어요. 갑론을박 양쪽이 딱 나눠져 갖고 그래도 필요하다. 별로다. 근데 마지막에 교사 그 회원이라고 누구는 회원이고 누구는 회원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개방돼 있는데 그 왔던 교사가 자기가 영어 교사인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외국인이 왔기 때문에 좀 신기해서 굉장히 잘 따르고 그런데요. 그러다가 그 신기함이 얼마 지나면 금방 사라지고 근데 아이들이 영어 실력은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그 원어민 강사가 거기에 어디에 맞출지 모르고 그냥 계속 아이들하고 액티비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영어가 관심을 끌어주지 못하고 시들해진다는 거죠. 이게 보통의 학교가 겪는 거다. 그거는 우선 그 원어민 교사의 역량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너무 없다.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요즘 영어 잘하니까 아, 그, 그 원어민은 데리고 오는 비용, 그리고 훈련시키는 비용, 또 거주 비용 이런 거 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이 조금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보다는 그냥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낫지 않냐라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 코멘트를 했어요. 그 뒤에 제가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아, 안 하기로 했다. 다른 데로 예산을 전용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분들은 그 다음 날 행정에서 결정한 사항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결정한 거에 참여했고 그게 결정이 바로 피드백되는 게 효능감을 확 높이는 거예요. 그분들은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죠. 왜 행정은 그것을 따로 공청회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듣고서 이게 통상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겠다. 그리고 주로 관심 있는 사람이 오고 그래서 정담회라는 시단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고 동네 읍면에는 이제 모닥모닥이라는 이야기 모임, 교육 이야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은 마을교육자치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하고 육성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제 마을교육자치가 시로부터 마을교육자치를 해주세요 라고 주민들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거기에 반응하지는 못하는 거죠. 이제 천천히 아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을교육자치가 시흥은 밑으로부터의 요구도 있었어요. 순천은 위로부터의 제안에서 마을교육자치. 이건 뭐냐면 읍면동 얘기하는 겁니다. 읍면동에 여기는 그 동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밑에서 막 올라오고 그리고 교장들이 같이 행정에다가 밑에서부터 위로 계속 압박을 줬던 그래서 이렇게 시흥이
교육자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순천은 요 정담회의 경험으로 위로부터 이제 읍면동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기복이 좀 있다라고 느껴졌고요. 오산은 지금 위로부터의 시도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조직 그리고 밑에 깔고 있는 그 주민의 육성은 지역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평생학습 패턴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표 도시들의 길을 아마 여러 도시들이 따라갈 겁니다. 어저께도 오산에 너무 감사한다고 동두천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오산에서 만든 조례를 우리가 그대로 가져가서 동두천 시의원 설득해가지고 만들었다. 시의원이 센터 안 만들면 안 돼? 요거만 빼면 안 돼? 그런데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대. 오산에서 하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지역마다 격차가 있지만 어쨌든 인구가 주는 것 때문에 지역 소멸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애를 인구 정책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구 정책 막 쓰고 있지만 되게 즉자적인 그런 정책 갖고는 안 되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나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부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는 더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애들을 낳게 되고 애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돌파구를 우리가 마을교육 공동체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때 마을교육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뭔지 주민의 교육에 대한 주체성, 주체적인 참여 또 더 정말로 명확하게 얘기하면 주민의 교육 통제라는 것 교사에게 다 맡겨놓고 혹은 교육부에 맡겨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교사하고 학교하고 좋은 교육을 지역에 우리 동네 교육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같이 기획하는 그런 가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을교육 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지역이 함께 만드는 협동으로 만드는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학교도 훨씬 편안하고 수월해질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생활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질 거고 학원으로 직행하던 애들이 학원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공간에서 쉬고 활동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 주민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의 프로그램에 동원되는 이런 수준 갖고는 마을교 공동체가 진짜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 강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양병찬 교수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모두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